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1 LH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 역시 오전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선영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전에는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일부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기업 베트남 동반 진출 선포식 진행을 했죠. BTK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또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성원 덕분에 한국과 또 베트남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투자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밑그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2021 LH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 2부 한배 경협산단 투자 설명회 인사 말씀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H 글로벌 사업본부 윤효경 본부장님께서 인사 말씀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LH 글로벌 사업본부장 윤유경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개최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부뚱 대사님과 또원 참사관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베트남 현지에서 오늘 행사를 위해 화상으로 참석해 주신 TDH 에코랜드사 호남 부사장님과 한 베트남 경협산단 사업 추진을 위한 LH 컨소시엄의 카인드 KBI 건설 신한은행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LH 해외 사업의 추진 동력이자 한 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주시고 기꺼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H는 지난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국민 주거 안정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매진하며 우리나라의 핵심 공기업으로서 대한민국 도시와 주택의 역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 LH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은 정부의 신남방 정책 핵심 사업 성과인 한 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의 추진 성과 공유와 공공부문과 우리 기업들의 동반 진출을 축하하고 그 성공을 염원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행사의 일부에서 한 베트남 경협산단 합작법인 출범과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동반 진출을 선언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2부에서는 한 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의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과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금융과 법률적인 측면에 대한 투자 가이드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 베트남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6%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신흥시장의 강자로 부상하였고 이는 베트남의 높은 정치적 안정성과 우호적인 투자 여건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 기업들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코트라우 자료에 의하면 2020년 8월 룩에 우리나라는 약 9천여 개 프로젝트에 702억 달러의 투자로 대베트남 1위 투자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LH는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과 도시화에 기여해온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신남방 정책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에서 해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 아세안 시장 개척을 위한 핵심 전략국인 베트남 사업의 해외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베트남 경협산단은 한국의 최대 공공 디벨로퍼인 LH가 베트남에 추진하는 첫 번째 직접 투자 사업으로 베트남의 TDH 에코랜드사와 한국의 카인드, KBI 건설, 신한은행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VTK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흥행성에
총 123만 평의 사업지구 중 1단계로 우선 43만 평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2019년 양국 경제부총리 회담 및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시 의제로 채택이 되어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이자 공공분이 조성하는 최초의 한국형 산단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기업들은 베트남이라는 전략적 생산 거점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베트남은 한국 기업 유치를 통해 희망찬 미래를 위한 역동적 산업기반이 구축되리라 확신합니다. 세계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젊고 역동적인 인구 1억의 내수 시장, 특유의 개방성과 유연함이 어우러진 베트남 시장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근본 한 베트남 경협산단 투자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네 외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업들의 건승과 글로벌 시장으로의 힘찬 도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LH 글로벌 사업본부 윤효경 본부장님께서 인사 말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기회의 장이라고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함께 쌓아왔던 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 도전을 앞둔 또 멋진 시간을 오늘 이 시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인사이트 그리고 큰 도움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또 한 분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VTK 사원총회 호남 회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Thưa quý vị lãnh đạo đại diện các 존경하는 한국주택토지공사 대표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산업단지 프로젝트를 위해 참석해 주신 한국-베트남 경영합작 투자기관 대표 여러분, 저는 호남이라고 합니다. VTK 산업단지 개발투자 유한책임회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자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산업단지, 즉 흥앤성 리튼기의 산업단지 내 청정 산업단지 건설 프로젝트 투자주이기도 합니다. 우선 저는 지난 시간 한배 경제협력산업단지 프로젝트가 실행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지지하며 함께 노력해 주신 흥앤성 지도자분들 그리고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한국 투자가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는 에코랜드사 회장인 응웬꽁 홍분과 함께 한배 경제협력 산업단지 프로젝트를 법적 책임하에 공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흥앤성 리튼기의 서비스 산업단지 내 청정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저 역시 처음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이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9년 6월 21일 한국 베트남 정부 부총리급 경제협력 1차 합의문 사항에서 본 프로젝트가 수립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해당 프로젝트는 에코도시 개발 투자 주식회사와 LH그룹 간 투자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흥앤성 리튼기의 산업단지 내에 스마트 도시 그리고 로지스틱 물류단지 구축 사업 등은 향후 흥앤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VTK의 임무와 사명이 단순히 일반적인 비즈니스 목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가 염원하는 사업인 만큼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한국 측 그리고 LH 측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또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발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 여건을 갖고 있는지부터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발표는 베트남 투자 여건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 판비에 또한 투자관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단상에 모시고 저희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주한 베트남 대사관 판베 또한 투자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 다 한국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개인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부임된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는 기획투자부의 외국인 투자청에서 한 7년 정도 근무하고 2019년 말쯤에 즉 약 2년 전에 제가 한국에 부임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국에 부임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대사님하고 LH공사하고는 정말로 깊은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까지 이렇게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아주 보람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신 것 다시 한번 환영하시고요. 베트남 투자에 관심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한 15분 정도 베트남 경제 환경, 투자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아주 최근 20년 동안 아주 고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지금 베트남 GDP는 약 350억 불, 3,500억 불 정도 경제 규모가 있습니다. 아시안에서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하고 태국 다음에 제일 네 번째 큰 나라입니다. 경제 규모상으로는. 그리고 1인당 GDP는 2020년까지는 약 5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국의 80년대 중반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한국의 아시안 게임 개최 후 그다음에 올림픽 개최 전 그런 그 경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정책을 80년대 후반부터 펼쳐왔는데요. 여태까지는 누적 금액으로는 약 400조 원 정도 투자를 유치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의 제일 큰 외국인 투자국이고요. 2021년 10월까지는 한국,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이 통계상으로 9,186개 업체고요. 누적 투자 규모는 약 80조 원 정도 됩니다. 즉 매년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약 6조에서 10조 정도 투자해 왔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약 4조 원으로 줄었는데요. 근데 올해는 약간 회복세를 보이면서 아마 12월까지는 한 6조 정도 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은 베트남한테는 아주 중요한 국가이고요. 그리고 베트남도 한국한테는 아주 중요한 국가입니다.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한국의 대아시안 투자 중에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한국의 무역 규모는 한국 아시안 무역 규모랑 똑같습니다. 즉 베트남 무역 규모는 대아시안 무역 규모의 50% 정도를 해당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세계 통합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보여주는 그런 그래픽인데요. 베트남은 무역에 아주
크게 의존하고 하는 나라입니다. 베트남 경제 규모는 한 400조 원밖에 안 되는데, 근데 무역 규모는 약 700조 원입니다. 즉 그 GDP 대비 무역 규모는 거의 2배가 되는 나라입니다. 한국도 한 무역 규모랑 경제 GDP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베트남이 훨씬 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10대 수출 품목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이랑 부품, 그리고 전자기기, 컴퓨터, 그리고 섬유, 그리고 생산기기, 그다음에 신발, 그리고 목재, 자동차 부품, 자동차, 그리고 수산업,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는 외국인 기업들이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중에서도 한국 기업이 많이 크게 기여하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삼성, LG 대기업도 물론이고요. 한국의 수백, 수천의 중소기업들도, 중견 기업들도 베트남 경제에, 베트남 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아마 제조업 또는 로지스틱, 물류 그런 업계에 속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베트남 생산 가치샷을 보시면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주로 남부 지역인 호치민 주변에 섬유 봉제 산업으로 많이 투자하셨겠는데요. 근데 2010년부터는 삼성, LG 북부에 대규모로 투자하면서 지금 그 베트남의 그 전기 생산 시설은 73%는 북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부는 하노이 주변에 있고요. 타잉웬, 박닝, 흥연, 하이퐁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도 보시면 상대적으로는 좀 더 균형 있게 발전하는데, 그래도 북부에는 거의 50% 정도는 차지하고 있고요. 하노이 주변에는 현대 자동차는 거기 공장 2개 있고요. 빈파스, 베트남 최초의 자동차 생산업체도 하이퐁에 있습니다. 저희 흥연성은 하이퐁하고 현대그룹에 투자한 닝빙성의 중간에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섬유 봉제 산업은 아직 호치민 주변 남부 지역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거, 이 사진, 이 그래프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 한 60% 정도는 호치민 남부 지역에 있고요. 중부도 일부 있고 북부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섬유 봉제 산업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적 산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노이, 호치민과 같은 대도시에서 지금 중부적으로 2선, 3선 도시 쪽으로 지금 많이 그렇게 옮겨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기는 인건비도 저렴하고 토지비도 저렴하고, 즉 생산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중부적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 산업단지 현황으로 보시면 베트남에 지금 한 286개 산업단지 있습니다. 그리고 18개의 해양 경제특구, 해변 경제특구 있고요. 그리고 3개의 하이텍 단지 있습니다. 여태까지 베트남의 산업단지 그리고 경제특구 약 250조 원 정도 해외 외국인 투자를 액을 유치했고요. 그중 어떻게 보면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의 70%는 베트남 경제 산업단지 또는 경제특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산업단지나 경제특구는 베트남 수출의 거의 55%에서 60%를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400만 명 정도 경제 산업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집계됩니다.
산업단지 분포를 보시면 한 150개 정도는 남부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드 리버 델타는 홍강 그 지역입니다. 하노이 주변이죠. 한 20% 정도 산업단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생산 사슬이 그 북부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산업단지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그리고 입주율도 상당히 예전보다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산업단지 경제특구에 투자하시면 그러면 기업으로서는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주로 크게 보시면 그 투자 인센티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위치적으로는 주로 그 도로이나 항구이나 공항에 접하기 때문에 물류하기에는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이면은 웬만한 인프라가 잘 개발돼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입주 기업한테는 바로 생산 시설을 설치해서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노동력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산단에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인허가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좀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의 웬만한 한국 대기업들이 다 베트남 산업단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이텍 단지는 뭐 참고용으로 하노이에 하나 있고 다낭이랑 호치민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노이 제일 대표적인 한국 회사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회사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즉 그 항공 비행기의 엔진의 부품 제조하고 있고요. 호치민에는 삼성 일렉트로닉의 그 CE 부문, 즉 그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땅나는 아직 한국에 뚜렷한 투자가 없습니다. 경제특구는 베트남에서 18개 있는데요. 여기에 투자하시면 베트남의 최고의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중부랑 남부 경제특구가 그렇게 활성화 안 돼 있기 때문에 북부에만 좀 상대적으로 활성도가 있습니다. 북부에는 예를 들어 LG전자, LG 디스플레이랑 LG 이노텍은 하이펑의 경제특구에 약 한 7조 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VTK 베트남 투 코리아 그 클린 산업단지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흥행성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는지 좀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고향은 흥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반가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흥년 오시면 제 고향으로 모시는 자세로 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베트남에서 고향이라고 해서 태어난 곳보다는 조상이 거기에 계셨다 하고요. 예. 그래도 저도 가끔 흥년에 갑니다. 그리고 제 그 조상이 거기 계시는데 저희 산업단지랑 또 멀지 않습니다. 아마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제가 또 옛날에 가끔 고향에 들어가면 저희 산업단지를 또 지나곤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하노이 하이펑 고속도로 한 5년 전에 6년 전에 생기면서 이 위치적으로는 정말로 베트남에서 이 정도의 위치가 있는 산업단지가 아주 드문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하노이 하이펑 고속도로는 베트남에서 아직 제일 좋은 고속도로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노이도 한 40km, 하이펑 항구까지도 한 60km, 그리고 노이바이 공항까지도 50km. 그러면 물류이나 그 인적 자원 필요할 때 그리고 기타 등등 다 정말로 좋은 조건을 갖춰져 있는 산업단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LH라는 정말 한국에서 정부 회사로서는 풍부한 그런 산업단지 개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에코파크라는 그룹은 흥현성에서 2년 전에 대단지 그 주거 그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흥년뿐만 아니라 베트남 북부에서는 인정 그리고 신뢰 받은 정말로 그 브랜드 네임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또 신한은행, 그 BK 건설이라든지 그 카인의 또 금융 지원이라든지 정말로 팀 VTK는 정말로 훌륭한 팀이라고 봅니다. 좀 이따가 또 화유 법무법인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베트남에서 저희가 제조업에 투자하게 되면 흥년 중앙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보다는 지방 정부에서 책임집니다. 지방 정부에서도 산업관리공단에서 거의 인허가권 가지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환경 문제가 그렇게 예민한 사업 아니면 투자 처리 기간이 보통 저희가 충분한 서류 접수한 이후에는 보통 한 달 이내로 그렇게 승인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 조사 그리고 서류 준비 하면은 보통 그리고 투자 승인 그리고 건축 허가 승인 그리고 환경 평가 승인 그게 보통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그렇게 사전에 예상하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투자하시면 보통 그 투자법, 기업법, 또 법인세법, 그리고 수출입세법, 그리고 토지법, 환경법 크게 그런 규정에 따라 저희가 사업을 영위합니다. 저희 흥년성에 투자하게 되면 보통 산업단지의 기본 인센티브인 2년 아마 법인세 감면 그리고 4년 50% 2년 면제 4년 50% 법인세 감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규모 프로젝트 또는 하이텍 프로젝트 또는 소재 부품 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거 훨씬 더 높은 4년 법인세 면제 9년 50% 감면 그리고 15년 10% 법인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또 지방 정부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서 판단해서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또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있으면서 또 기업에 지원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 베트남 투자 그리고 BTK 투자하실 때 궁금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투자관님. 네, 고맙습니다. 투자와 관련해서 베트남 현지 여건 그리고 산업과 투자 동향까지 아주 상세하게 또 짚어주셨는데요. 흥행성에 대한 정보도 또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계획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마 발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이나 문의사항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현재 질의응답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또 LH 베트남 사업부로 문의를 주시고요. 또 관련해서도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지는 발표는 한배 VTK 경협산단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용준 차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네요.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LH 주용준 차장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오신 분들은 저하고도 한 번씩 통화도 하신 분들도 있고 직접 만나 뵌 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저희 이제 한배 경협산단에 이제 입주 확약서를 내신 분들로 저희가 이제 초청을 드렸고
흔쾌히 이제 바쁜 시간에도 이제 와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뭐 이제 제가 당초에는 저 책자에 있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베트남이 어떻고 이렇게 좋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제 다 저희 확약서를 내신 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아마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도리에 맞지 않나 하고 지금 발표 자료를 지금 아마 조금 전에 나누어 드렸을 겁니다. 요 지금 흥행선 투자 가이드를 중심으로 제가 흥행 클린 산업단지에 대해서 일단 뭐 약간의 사업 개요와 그리고 가장 지금 궁금해하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LH가 공급을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위치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고 설명 안 드릴 분도 계시니까 저희 이제 산업단지 위치로 보면 앞에서 지금 투자관님 대사관에서 나오신 분 투자관님 말씀하듯이 제가 이 위치 선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2017년도 이제 나가면서 그래서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지금 안 나오네요. 지금 그 저희로 따지면은 하노이에서 하이풍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하이풍항이 저희로 따지면 이제 인천항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경인 고속도로의 첫 번째 IC 부근에 저희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이제 삼성전자, 남쪽으로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이제 LG전자 이렇게 다 1시간권역, 그리고 노이바이 공항과도 1시간. 그래서 보면 중요 거점 지역과 다 1시간에 안에 닿을 수 있는 교통적으로는 가장 우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저희가 이제 흥행성의 장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 흥행 클린 산업단지는 사업 기간은 이제 올해부터입니다. 71년까지 50년 동안 지금 임대를 하게 되어 있고 면적은 지금 144헥타, 한 43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급 면적은 저희가 이제 보시다시피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0만 평 정도, 43만 평 중에서 30만 평 정도를 지금 산업용지로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이제 금해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금해 시행이 이제 올해 저희가 이번에 조성하는 클린 산업단지고요. 이게 저희가 공급을 하고 한 60% 정도 공급을 하게 되면 위에 산단 1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 80만 평 정도 되는데 그걸 후속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 처리 시설은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컨스트럭션 플랜이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아마 파란 표지로 가지고 계시던 투자 가이드보다 좀 용량이 좀 증설되었다는 걸 갖다가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 건설 계획이 승인되면서 저 기반 시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 혜택은 저희가 2년 동안 0%, 4년 동안 50%인데요. 오늘 아까 오전에 저기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흥행성에서 그 산업단지 그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그 등록증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제 이래서 저희가 그 등록증을 받음으로써 저희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이제 이 기본 세제 혜택은 받으시는 이제 자격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이제 필지 분할입니다. 앞에 저희가 그 드린 거와
좀 이제 틀려졌을 겁니다. 앞에 좀 저희가 그 투자 가이드의 저번 버전보다는 좀 틀려졌을 텐데 이게 이제 최종으로 저희가 승인받은 필지 분할 도면입니다. 물론 뭐 약간의 수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 도면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건데요. 지금 이제 1단계 사업구역으로 되어 있는 그 이제 저희가 거기 한 면적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총 100만 제곱미터 중에 한 25만 제곱미터를 우선 공급하게 될 거고요. 그 이제 공사 기간에 따라서 아마 그 우선 공급 면적이 토지 사용 시기가 아마 제일 빠르고 이제 제일 처음으로 저희가 공급하라는 면적이 되고 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그 2단계, 그다음에 나머지 남쪽 이제 이쪽 부분이 3단계 해서 총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총 3개 단계로 공급을 저희는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장 설립 절차를 보시면 이거는 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하고 공장 부지를 선정을 하시게 되면 저희하고 LH하고 토지 임대 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LH가 이제 요 한백경업산단의 사업 시행자가 아닙니다. 그 VTK라고 저희가 LH가 이제 설립한 이제 JV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요. JV가 저희한테 이제 위임을 이제 할 겁니다. 이제 이 그 산업단지의 공급에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공급을 저희가 대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토지 임대 가계약을 저희하고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임대 본계약을 이제 현지에서 또 VTK랑 체결을 하시게 되고 그 계약서를 들고 이제 흥행성 공단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기업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해서 그 현지 회사를 설립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이제 제가 VTK랑 분계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이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시 세제 혜택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부품 소재 같은 경우 지금 저희도 이제 희망 기업들 보니까 이제 부품 소재 기업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은 공단관리위원회와 협의하셔가지고 추가 세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근로자 최저임금은 지금 현재 그 2021년도는 2020년하고 똑같습니다. 올해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 최저임금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하고 2021년 최저임금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흥행성은 참고로 베트남이 4개 지역으로 이제 근로자 최저임금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흥행성은 지금 3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 추진 일정을 보시면 2021년도에 저희가 이제 뭐 인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JV를 갖다가 9월 6일 날 저희가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토지 분양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음 달 정도에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2차 분양이 4월, 3차 분양이 11월. 이제 토지 사용 시기는 첫 번째 토지 사용 시기는 2023년 2월로 지금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궁금해하시는 우선 공급 계획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4분이 남았는데요. 일단 저희가 공급 계획안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2020년 6월 1일 날 공고를 했는데 6월 30일까지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고에 나중에 이제 그 제출하시는 기업들한테는 우선 분양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희가 그 입주 확약서를 받았는데 그 받은 기업들 중에 이제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다른 데서 또 하신 분들도 해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남은 게 13개의 기업이 지금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13개 기업이 저희는 이제 우선 공급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순위가 지금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이제 입주 확약서를 내신 분들 30개 기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개 기업은 그다음 이제 순위로 해서 저희가 총 43개사가 저희가 이제 공급 대상으로 지금 일단은 그 선정을 해서 저희 공급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43개사 이외에 공급을 위해서 공고는 이제 저희가 없을 겁니다. 일단 43개사 이 오신 분들한테 우선 기회를 드리고 나중에 이제 잔여 필지가 남는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해서 일반 이제 업체들한테 추가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 이제 공급 시기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달에 저희가 이번 달 말이면 아마 가격 사정이 끝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오신 분들은 아마 지금 가격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 발표 자리에서 이제 가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딱 1년 전이죠. 여기서 이제 한 90불 정도 되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Q&A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약간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시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95불 좀 돼서 뭐 좀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도 한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가격이 또 필지마다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고 이렇고 면적에 따라서 또 가격이 틀릴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가격은 11월 말에 저희가 이제 그 용역 업체에다가 저희가 이제 의뢰를 했는데요. 그 감정 평가가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그 안내를 한번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공급 순위에 관해서는 이제 뭐 저희가 원래는 43개 기업을 갖다 다 모시고 공급 방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마다 원하는 필지가 틀리시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1순위, 2순위 이런 순위도 틀리시고 그 업종도 틀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개별적으로 한번 11월 말에 어느 정도 나오면 공급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별적으로 저희 업체들한테 저희 컨택을 해서 한번 의사도 물어보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연락을 한번 드릴 겁니다. 그때 연락을 드리면 그때 저 LH랑 어떻게 공급 방법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고 저희하고 이제 논의를 하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이제 세부적인 공급 방법이라든지 대금 납부라든지 대금 납부도 지금 그 뭐 여기에 뭐 이런 또 계좌를 개설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세부적인 이제 방법이라든지 일정은 다시 제 안내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 이런 안내를 원래 코로나만 아니면 현장에서 좀 안내를 드리고 했으면 좋았겠는데 이제 뭐 지금 상황인지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좋은 이제 LH와 입주분들이 만나면서 아까 동반 성장 출범을 이제 오늘 이제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잘 동반 성장을 해서 LH와 여기 이제 베트남 희망 기업들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차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사업 추진에 대해서 또 자세한 정보들 공유해 주셨는데요. 산업별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사업 추진 일정까지 하나하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또 뿐만 아니라 소개해 주신 기회들도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금 조달 방안인데요. 자, 이어서 베트남 금융 실무 그리고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알아둬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조명현 강남중앙기업금융 지점장님께서 발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조명현 지점장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LH공사와 또 베트남 진출을 앞둔 우리 기업체 관계자분들을 모신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베트남 진출 기업을 위한 베트남 금융 실무와 그리고 또 현지 법인의 자금 조달 방안입니다. 발표에 앞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에 사실은 해외 근무를 시작했고요. 인도에서 한 4년간 해외 근무를 하고 베트남에는 2016년 1월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처음에는 한 2년간은 베트남 심사부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과 그리고 로컬 기업에 대한 여신 심사 그리고 승인 그리고 또 베트남 부동산의 소유권과 담보권, 경매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고요. 2018년부터는 CIB 센터장 겸 하노이 경남빌딩 지점에 있는 지점장을 겸임하면서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 한국 기업들의 투자 상담과 금융 지원을 약 3년간 담당하고 올 1월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베트남 생활을 마감하고 1월에 한국으로 복귀해서 현재는 강남중앙기업금융센터의 지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베트남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기업체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현지 법인의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신한베트남은행을 소개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한국에서도 기업이 금융거래를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베트남에도 이와 유사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베트남 투자 등록증, 기업 등록증 그리고 화면에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베트남에도 법인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먼저 베트남 투자 등록증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베트남에서는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로부터 투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투자 허가를 받고 발급받는 서류가 바로 이 투자 등록증인데요. 현지에서는 IRC라고들 많이 하는데 로컬 기업에는 없는 우리 외국 기업에 반드시 허가를 받고 발급받아야 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 투자 등록증에는 베트남에 총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그리고 이 중에 자본금은 얼마를 납입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차입금은 얼마를 조달할 것인지를 미리 신고하시고 허가를 받은 그런 서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허가받은 납입 자본금은
기업 등록증에도 정관 자본금으로 그대로 등재가 됩니다. 이 정관 자본금은 기업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한국에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하시고 90일 이내에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90일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투자 등록증 샘플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항목들은 한번 쭉 봐주시고요. 가운데에 있는 투자 프로젝트 이행지가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주목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투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공장 부지를 물색하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허가 절차상에 제출하셔야 투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등록증 샘플인데요. 한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 기업 등록증 내용을 보시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라고 간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투자 허가를 발급받으실 때 토지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하셔서 투자 기획국에 제출하셔야 투자 허가를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토지 계약을 체결하시려면 이제 당연히 계약금 송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지법인이 설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현지법인 명의로 어떠한 계좌를 개설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그 토지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계약금을 송금하기 위해서 부득이 본사 명의의 그 여객 계좌를 베트남에 개설하셔서 토지 계약금을 송금하시고 인출하셔서 토지 계약금을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용도로 개설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본사 명의의 여객 계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베트남 투자 등록증도 받으셨고 기업 등록증 ERC도 받으셨고 인감증명서도 다 이제 발급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법인 설립이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부터는 현지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서류를 다 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시면 두 가지 종류의 계좌를 만들어 드립니다. 하나는 일반 운영 계좌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자본금 계좌인데 일반 운영 계좌는 뭐 일반적인 경상거래를 위한 계좌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본금 계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앞서 투자 허가서에서 말씀드린 그 자본금과 차입금, 해외에서 들여오는 보통 본사 차입금이 되겠죠. 차입금은 모두 이 자본금 계좌로 송금하셔서 수취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하시고 자본금이나 본사 대여금을 절대로 일반 운영계좌로 송금해서 사용하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입금에 대해서는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본사에서 본사 대여금, 현지 법인 입장에서는 현지 차입금이 되겠죠. 이게 1년 이하의 차입금인 경우는 중앙은행에 별도 신고 절차 없이 그 차입금 계약서만 은행에 제출하시면 차입금을 수령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1년 초과의 차입금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베트남 중앙은행에 신고하셔서 승인을 받고 해당 승인장과 차입계약서를 함께 은행에 제출하셔야 차입금을 수령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베트남은 뭐 어느 나라든 그렇듯이 외화 사용에 좀 제한이 있는데요. 베트남 영내에서 기업 간의 결제 거래는 일부 허용된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베트남 동화로 결제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보낼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신데요. 개인 송금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소득세를 납부한 급여 또 부동산 거래세를 납부한 부동산 처분대금 등 당연히 한국으로 송금 문제없이 보낼 수 있고요. 특히 기업들 간에 배당금 송금이 가능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결산 보고서상에 그 배당 가능한 이익 잉여금이 있고 세무기관에 체납 세금이 없는 경우 문제없이 배당 송금이 가능합니다. 밑에 부분은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지 대출의 종류 및 유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 현지 대출, 역외 대출 말고 현지 대출 설명드립니다. 현지 대출 유의 사항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한 부분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베트남에서 외화 대출은 외화 가득액이 있는 즉 수출 기업이 되겠죠. 수출 기업에 한해서 그것도 1년 이하의 단기 운전 자금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시설 자금 등 장기 대출은 외화 대출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은 뭐 대출 거래 하시는 동안 특별한 이슈 사항이 없으면 굉장히 연기하면서 계속 운전자금 대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베트남은 원칙적으로 대출의 연기는 불가합니다. 대출을 연기하거나 분할 상환 스케줄을 중간에 재조정할 경우에는 채무 재조정 여신에 해당돼서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처음 받으실 때 상환 기간을 좀 넉넉하게 정하셔서 은행과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대출금의 지급 제한 부분인데요. 뭐 한국도 시설 자금은 당연히 대출 실행을 해서 시공사나 뭐 납품업체에 이제 은행이 지급을 해주는데요. 그 부분은 뭐 베트남에서 시설 자금 대출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금 대출 같은 경우 한국은 이제 회사 계좌에 입금을 해드리면 회사가 알아서 자금 집행을 하시는데 베트남은 운전자금 대출도 회사 계좌에 넣어드리지 않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셔서 은행에 오시면 은행에서 운전자금 대출을 실행해서 직접 구매 업체에 입금까지 해드리도록 중앙은행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출 종류는 한국과 유사합니다. 뭐 한국에 있는 거 다 있고요. 운전자금 대출, 시설자금 대출, 뭐 지급보증, 수입 신용장 오픈, 뭐 수출 내고 다 라인업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매출 채권 할인 상품까지 저희가 라인업이 되어 있으니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진출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현지 법인이 담보를 활용해서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냐가 이제 제일 질문이 많으신 부분이죠. 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때 제일 자금이 필요한 시점은 당연히 진출 시점입니다. 그 해당 진출 초기에는 당연히 뭐 결산 보고서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일 테고요. 공장도 당연히 완공되기 이전에 토지 매입 자금이든 건축 자금이든 설비 자금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뭐 정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게 없는 시점에 이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저희가 다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결국에는 뭐 결산 자료나 매출 지표들이 없기 때문에 본사의 보증과 향후 공장이 완공되면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투자금의 대략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지 은행과 적극적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에 토지 사용권 부분만 잠깐 보시면 토지 사용료 보통 50년을 임차하게 되는데요. 50년치 사용료를 일시납인 경우 또는 특정 지역에 한해서만 되는 것처럼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정규 담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시납이 아니고 연납으로 많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오십니다. 그 이유는 산업 단지 자체가 일시납으로 토지 계약을 못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이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연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도 다 평가를 해서 대출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본사에 신용 한도가 여유가 있고 담보가 넉넉하신 그런 기업들이라면 마지막에 있는 스탠바이 LC를 한국 본사 쪽 주거래은행에서 발행해서 베트남 현지 법인이 대출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토지 사용권 증서 샘플입니다. 우리로 치면 소유권 증서고요. 투자 허가 단계에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임대차 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다 완납하시면 베트남 자원환경국에서 이런 소유권 증서를 실물로 발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담보로 제공할 때 이 소유권 증서를 은행에 직접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여계대출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좀 빨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현지 대출에서 외화 대출 사용이 제한이 많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 베트남 동화 대출이 현재 금리가 한 6, 7%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하고 왔는데, 우리 기업들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 시설자금 대출도 외화 대출로 좀 할 수 없냐는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신한은행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외화 대출을 어레인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한 베트남이 대신 근저당 설정, 담보 설정을 하고 스탠바이 LC를 싱가포르와 홍콩으로 발행을 해주고 여기에서 외화 대출을 들여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자, 여계 대출과 현지금융의 비교는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한 베트남은행 간략히 소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93년도에 베트남에 진출해서 현재 영업점은 41개 있고요. 직원 수는 2,100여 명, 그리고 총 자산은 64억 불 정도 수준이고, 채널 수, 고객 수, 자산 규모 분야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신용등급도 베트남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신용등급을 S&P로부터 받았고요. 베트남 5대 도시에 모두 진출해 있습니다. 은행뿐만이 아니라 신한카드, 신한금투, 그리고 다른 계열사들도 이미 진출했거나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대부분의 공단에 저희 지점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보통 대개 외국계 은행들이 한 개, 호치민에 하나, 하노이에 하나, 이런 식의 단점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 신한은행은 베트남에 아예 제2의 신한은행을 하나 더 만들자는 각오로 이 시장을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비대면 시대에 왜 이렇게 지점을 많이 설립했냐라고 여쭤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현지에서는 그렇게 한국처럼 온라인 거래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송금이든 대출이든 외환거래든 은행에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점을 선택하셔서 거래하시면 상당히 편리하십니다. LH공사가 조성 중인 흥앤성 산단 입주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니 현지에 컨택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인 설립 단계별 금융 지원 서비스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금융공학센터와 같은 글로벌 트레이딩 센터도 구축해서 전문가 주재원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선물환이든 이자율 수합, 통화 수합과 같은 환리스크 해지 상품 다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외환시장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1년에 2번 경제전망, 환율전망 세미나를 개최해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뱅킹 CMS 시스템 다 구축되어 있고요. 베트남 국세청 관세청과 세금과 관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법인 신용카드, 또 우리 초기 진출하는 법인들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카론까지 라인업이 되어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의사항은 전화 아니면 현지 또 신한은행 본점에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베트남에 진출하셔서 목표하신 성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정말 많은 내용들 준비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베트남 현지와의 금융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점들 뿐만 아니라 거래 방법들까지 알려주셨는데요. 금융 거래는 원활한 사업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인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들 또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자금 조달 방안과 더불어서 챙겨둬야 할 부분이 또 하나가 있죠. 바로 투자와 관련한 법률 정보인데요. 자,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베트남 투자와 관련해서 법률 가이드를 제안해 주신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화욱 박영우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화우의 박영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와주시고 저희들 안내와 설명 들어주시는 것 깊이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제가 짧게나마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LH공사 관계자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주요 쟁점 위주로 나중에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군데에서 자료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보시거나 저희 법무법인 화우 저 박영우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질문에 대한 답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맡은 부분에 대한 목차가 조금 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한국에서 베트남 산업단지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공장을 짓고 입주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지 그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짚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미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다 상세히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리마인드 하시는 차원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해외 진출을 하시는 경우에 당연히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먼저 한국에 있는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은행을 통해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시게 되면 반드시 한국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 돈이 송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베트남 시각에서 보면 한국에서의 투자가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단계가 투자 등록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IRC 단계라고 하고 투자 등록이 되고 나서 법인 설립하는 절차가 이제 ERC 단계라고 해서 기업 등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지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 상당 부분 겹치지만 법률적으로는 ERC를 하면서 법인이 설립되게 됩니다. 법인이 설립이 된 이후에야 산업단지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법인이 주체가 돼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그에 대해서 토지사용 등록, 토지사용 증서를 LURC라고 해서 받고 그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
공장에 대한 건축물의 소유까지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해외 직접 투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 이상의 지분 투자를 한다고 하면 한국에서 은행을 통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보실 부분이 외화 대부 채권 취득인데 베트남에다가 한국에 있는 기업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100%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베트남 산업단지에 100%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1인 유한 책임 회사형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국에 있는 돈을 모회사인 한국에 있는 회사가 자회사인 베트남 회사에 빌려주게 됩니다. 이미 투자한 외국 법인에 대해서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하는 대출을 해주시게 되는 경우에도 외화 대부채권 취득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이미 한국에 있는 은행에 있는 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돈이 나갈 때 어떤 신고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면 각 은행의 외화 관련된 담당하시는 분께서 필요 서류를 안내를 해주시니까 그 부분을 인식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의 경우에 제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이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 유통 서비스 분야 일정한 조건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제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제한의 조건이라 함은 보시면 이제 외국인 소유 지분이 51%를 넘을 수 있느냐, 그리고 반드시 합작법인 형태로 체결해야 하느냐, 뭐 이러한 형태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미 코트라나 그런 관련 자료를 통해서 한국에서 베트남에 사업 진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투자 제한, 지분율에 대한 사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질의를 이메일로 주시면 저희들이 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은 베트남에서는 지금 WTO 양어한 FTA 그리고 베트남 투자법령에 통해서 근거 지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투자법과 기업법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런 개별 법령들을 다 적용을 하는 쟁점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합작법인 형태로 진출한다고 하면 한국에서 돈이 나가서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언제 매출이 들어오는지를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그래야 한국이든 해외에서든 대출을 해줄 때에 대출 원금이 언제 상환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외에 베트남을 비롯해서 동남아나 해외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 채권에 따른 실질적인 수익이 언제 나올 수 있는지를 계약서에서 명시를 해 놓아야만 나중에 그 계약서를 근거로 유동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일부 동남아 국가의 경우에 뭐 1년에 한 번 대금을 지급한다 이런 형태가 되면 그런 형태의 계약을 가지고 매출 채권에 대해서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은 특히 현지인, 베트남 현지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면 베트남 현지인의 역할은 이제 그 베트남 현지에서 대관 업무, 인허가 업무 쪽이 되고 한국에서는 기술에 대한 투자와 자본 투자가 되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을 주주관 계약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잘 정리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 주주관 계약의 주요 쟁점들은 자료에 있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많이 나아졌지만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 해외 진출함에 있어서 기업의 경우에도 굳이 뭐 한국에 있는 로펌, 외국 로펌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 현지에 있는 컨설팅사 통해서 법인 설립하고 은행 상담 받아서 송금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많이 인식이 바뀌시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꼭 권고드리고 싶은 부분은 해외와 관련된 거래들은 그 현지 법령도 알아야 되지만 한국에서의 규제 이슈도 있고 나중에 그 해외 법인이 감자를 한다거나 청산을 해서 한국으로 다시 돈이 들어와야 하는 문제도 있고 분쟁의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사항도 있어서 한국의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강하게 권고드립니다. 아까 지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처음에 그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하면서 투자 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산업단지 이런 공단 지역의 경우에는 그 두 번째 문장 보시면
공단의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 소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RC 발급을 공단 관리위원회에서 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개별 성 정도 직급에서 그런 IRC 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 등록증 ERC라고 해서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은 기업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인 유한 책임회사, 그다음에 2명이 하는 2인 유한 책임회사, 그리고 3명 이상의 주주가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한국은 주식회사가 워낙 흔하기 때문에 1인 주주로의 주식회사도 있지만 베트남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려면 주주가 3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명 이상의 주주가 있기 때문에 주주들 사이에 미리 약속을 정해놓은 주주간 계약이 필요하게 되고 그 주주 중에 한 분이 베트남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주주간 계약을 잘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1인 유한 책임회사는 통상적으로 한국에 있는 모기업이 베트남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원총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그냥 1인 회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한국으로 송금하거나 세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1인 유한 책임 회사라서 세무당국에서 조금 더 엄중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2인 유한 책임 회사는 이제 둘이 유한 책임 회사로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에 그 베트남이 기업법이 올해 2021년 바뀌면서 이 50% 더하기 1주가 있으면은 과반수 넘어가서 의결권의 정족수가 50 플러스 1주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 특별 결의를 취하는 정족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반수 체제를 갖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게 주식회사인 거고 주주는 그 주식에 한해서만 유한 책임을 지는 형태가 되고 3인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해주시고요. 베트남 기업법이 2021년에 개정되면서 소수주주에 대한 권리가 강화가 돼서 종래에는 소수주주가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했을 때 뭐 우리나라 한국법으로 치면 회계장부 열람이나 이사회 의사록 열람 이런 게 됐던 거는 베트남에서는 5% 이상의 주주면 그 주식의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와 있고 50% 더하기 1주가 있으면은 의결권을 의결 정족수로서 통과시킬 수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과반수였는데요. 이제는 그냥 50% 더하기 1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법인 인감과 관련해서도 올해 베트남 기업법이 바뀌면서 종래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주식회사 설립할 때 법인 인감 신고해가지고 인감 카드와 인감을 하나 제작을 해놓고 있는데 실물 인감이요. 근데 그 베트남에서 이번에 전자거래법에 따른 디지털 서명이 가능해서 디지털 서명에 따른 법인 인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 화우의 베트남 사무소 변호사님하고 잠깐 상의해봤는데 실제로는 디지털 법인 인감을 쓰는 게 실무상 아직 정착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령상으로는 이제 저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법인이 설립이 되어야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의 투자자가 먼저 가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게 토지 임대차 가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법인 설립이 다 된 다음에 토지 임대차 본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됩니다. 저희 LH공사가 베트남에 이번 산업단지 만들고 먼저 하게 되는 업무는 결국 그럼 이제 가계약 형태가 먼저 진행이 되겠죠. 한국의 투자자와 가계약을 진행을 하고 법인이 설립이 되면 법인과 본계약을 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토지 임차료 부분은 이 토지는 베트남이 다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그 사용권을 갖게 되고 그 사용권은 통상 50년이고 산업단지나 그 공단을 개발할 경우에 공단 개발하시는 개발 사업자가 먼저 토지 임대료를 일시에 국가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브리스를 하게 되는 우리 그 산업단지 입주하는 쪽에서는 분납하거나 일시납할 수 있는데 처음에 공단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가 일시납을 했다면 일시납이 가능하지만 공단 개발 사업 시행자가 일시납이 아니라 분납을 했다면 우리 쪽에서도 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입주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임대료, 토지 임대료는 결국은 그 임대차 계약을 보게 되면은 서브리스를 하게 되는 우리 입주자가 그 돈을 내면 그 돈을 받아서 국가에 내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외에 토지 관리비, 인프라 시설 사용료 이런 것들이 별도로 지급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리고 환경 관련 비용이나 뭐 폐기물 처리 비용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 입주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부가 관리하고 그 산업단지 안에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사실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고요.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만약에 뭐 사무소를 만들고 한다고 하면은 이 토지 사용이 제대로 권한 있는 자에 의해서 토지를 임차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임대료가 얼마인지, 관리비가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등을 아주 꼼꼼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 증서는 설명드린 것처럼 토지 사용권 증서 발급은 임대차 계약 본계약 체결한 후에 발급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규모가 큰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영향평가, 화재 예방, 건축 설계, 건축 허가 취득해서 그게 다 승인이 완료가 난 다음에 준공이 되게 되고, 그 내용이 공장 건설이 완료되면 사용권 증서 변경 절차로 공장의 소유권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는 4가지 정도로 해서 산업단지, 수출가공단지, 경제단지, 하이테크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그냥 그 도심에다가 짓는 거하고 저런 단지에 입주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일 큰 거는 법인세 감면입니다. 그래서 단지별 주요 인센티브 보시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산업단지에 입주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쟁 해결 방안 같은 경우에 이 부분 제가 계속 여러 형태의 강의에서 강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법원에서 판결받은 거 인도네시아 가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어떠냐? 베트남 통상의 경우에 국제거래와 관련된 것은 다 중재 절차로 처리하게 돼 있어서 중재 판정문은 인정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꼭 중재 조항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입주기업 분쟁 사례는 앞부분에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것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어떤 비용들을 왜 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대인의 권한이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거고 뭐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해도 당연히 점검하시겠지만 그러한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그게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리걸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한된 시간이라서 오늘 쟁점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베트남 진출을 앞둔 기업에게 투자와 관련해서 법률 가이드 그리고 세금 등의 팁도 전해주셨는데요.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꼼꼼하게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또 궁금하신 점들 아마 질문 사항 등도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 발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질의응답은 생략하고 또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LH 베트남 사업부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전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죠? 오늘 이른 오전부터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긴 시간 함께하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설레이는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양국이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또 값진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LH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이번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기쁜 소식 더 많이 들려주시기를 저도 역시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가을 보내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